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022년 4월 2일 시행된 국가직구급 국제법 개론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17년 이전까지는 국가직구급에서 국제법 개론 시험은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들이 한 18문제, 19문제, 그리고 그 기출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었고, 2018년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져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국제법 개론에서 기존의 기출문제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출제된 국가직구급의 국제법 개론 시험에서도 한 두세 문제 정도, 한 두 문제 반 정도가 기출문제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의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고,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기출문제의 내용일지라도 지문들을 조금 더 어렵게 구성하거나 조금 더 길게 구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문제의 지문들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있었던 몇 년의 시험보다는 좀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1번에서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이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 이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ICA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서원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아니죠. 이 형평과 서원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ICA에다가 이 형평과 서원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이 형평과 서원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임의로 형평과 서원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2번도 틀렸죠. 이 국제법 상호간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강행규범이죠. 그리고 강행규범보다 약한 효력이 있는 것이 임의규범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조약이나 관습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 조약이나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동등한 효력이 있고, 조약과 관습법 상호간 또는 조약 상호간, 관습법 상호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여러분들 국내법으로 치면은 민사에 관해서 상법이 민법이 일반법이고 상법이 특별법이죠. 그렇게 해서 민법 규정과 상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국제법에 있어서도 특별법이 있으면은 그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죠. 신법 우선이라는 것은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합니다. 구법 규정과 신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규율을 했는데 구법과 신법이 충돌한다. 그런 신법이 적용된다. 이것이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렇게 해서 조약과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동등하고, 양자 간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해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보시면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흥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번은 옳은 내용이죠.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조약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옳은 지문이고, 4번에 보시면 ICA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아닙니다. 이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ICA 규정 59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도 틀렸고,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국내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국제재판소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판례가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이 있죠. 그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에 보시면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죠.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고, 이론론은 다시 국제법 우위론,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 우위론이 있죠. 이게 학설의 내용이고, 발달된 순서를 보면 국내법 우위론이 가장 먼저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원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제법 우위론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현대 국제법 체제에서는 이 국제법 우위론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서의 얘기고 여러분들 국내법에서 헌법 공부하실 때 국제법 우위론인가 국내법 우위론인가 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법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 국제법 우위론이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이론론에 상응하는 것이 수용이론이죠. 그리고 이원론에 상응하는 것이 변형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론이라는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법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적용될 때 별도의 변형 절차 없이 곧바로 적용되면 된다. 곧바로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이 수용이론이고 그 다음에 변형이론이라는 것은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형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원론에서의 변형이론이죠. 그렇게 해서 2번은 맞는 내용이죠. 직접 적용되는 경우 이것은 수용이론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국내법으로 변형되는 경우 이건 변형이론에 관한 내용이죠. 다음 3번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6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다음 4번에 보시면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국제법 우위론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국내법을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도 옳은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죠. 다음 3번에 보시면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 인도 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아니죠. 이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보편조약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죄 인도 제도라는 것은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하나일 뿐이고 별도로 조약을 체결해서 의무를 형성하지 않은 이상 이 범죄인을 인도해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서도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그런 그런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 경범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 사람 경범죄 내용이 보니까 벌금 한 30만 원 된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재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만 이 범죄 인도 청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인도법도 마찬가지고 한미 범죄 인도 조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서 어느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둡니다. 이것을 이제 최소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음 3번에 보시면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 청구 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을 특정성 원칙이라고 하죠. 이게 왜 인정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반정부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시위를 하다가 좀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관을 밀었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어떤 폭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이제 반정부 인사가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 인도 청구를 한다. 폭행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반정부 인사를 죽이려고 무슨 내란죄라든가 이런 거를 덮어씌워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성 원칙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 인도 청구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폭행죄를 가지고 무슨 강도죄를 가지고 범죄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 범죄 인도 청구를 한 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다른 범죄는 그것이 중한 범죄이든 가벼운 범죄이든 상관없이 범죄 인도 청구를 했을 때 그 범죄보다 중한 범죄이든 가벼운 범죄이든 상관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특정성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100%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죄를 저지르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 강도죄 저질렀으니까 그 사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입니다. 그 연쇄살인을 한 20건 정도 했는데 밝혀졌습니다. 근데 범죄인도 청구를 할 때는 강도죄로 청구를 했으니까 그럼 살인죄로 처벌을 못하는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을 뒀죠. 어떤 경우가 하면은 그 범죄 인도를 청구받은 피청구이죠. 제가 방금 예를 든 그 경우에는 미국이 될 것이고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확실하다. 그러면 미국이 동의를 해주겠죠. 그러면 미국의 동의를 받으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로. 이렇게 해서 3번은 특정성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 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이것은 뭐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거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관련 범죄에 대해서 선재판, 먼저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도 옳은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다음 4번에 보시면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기서 이제 수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수용이라는 용어하고 국유화라는 용어하고 국제법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 수용과 국유화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법에서는. 근데 이 국제법 교수님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 수용이라는 용어하고 국유화라는 용어를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시험에서도 국유화라는 용어를 써서 출제되는 문제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수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출제된 문제가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제 기본교재, 국제법 강의 기본교재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국제법상 4번에 나와 있는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국유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에 보시면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닙니다. 이 보상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그 유엔 총회 결의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씩 다를 뿐이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가는 이제 그 유엔 총회 결의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 모두 포함이 되고, 무채재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지식재산권 그런 것들 있죠.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계약상의 권리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그 뭐 무슨 석유 채굴이나 가스 채굴 그런 권한을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권리도 국유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헐 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헐 공식은 이제 멕시코가 20세기 초반에 멕시코는 좀 정정이 불안하죠. 뭐 쿠데타 한번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미국인이 갖고 있던 석유회사, 에너지 회사를 국유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코르델 헐이라는 사람이 이 국유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것이 신속하고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상을 해야만 외국인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제시된 이 신속하고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상, 이것을 이제 나중에 그 보상, 국유화 요건 중에 하나의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의 요건으로서 선진국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3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내구인 외구인 간은 물론 외구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 국유화의 요건으로서 세 가지가 있죠. 공익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국제법에서는 국유화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유화 그거 뭐 공산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제법상 합법적인 주권의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로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도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그 에너지 자원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에너지 자원들이 대부분 외국 회사들이 갖고 가 있고, 외국 회사들이 뭐 환경 오염시키고 막 이렇게 채굴을 하면서도 그 볼리비아 사람들한테는 저임금 노동력만 요구를 하고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볼리비아에서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되었던 모랄레스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에너지 기업들을 국유화를 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최근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유화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국유화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그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야죠.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공익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이 그 국유화를 위한 합법적인 요건으로서 제시가 되는데, 공익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특정 기업의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국유화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차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외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도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에너지 기업을 국유하는데 일본 사람들 거는 좀 일본이 만만해 보이니까 국유를 하고 미국은 미국 괜히 심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국유를 안 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다만 보상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입장이 나눠지죠. 선진국들은 완전 보상을 주장하고 개도국들은 부분 보상을 주장하죠. 그렇게 해서 이 보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 책임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1번에 집단살해죄, 2번에 전쟁범죄, 3번에 인도의 반환죄, 4번에 침략범죄. 정답은 4번의 침략범죄인데 요 그 보호책임 R2P라고 하는 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2005년입니다. R2P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2005년이고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도로 떠올랐다는 것이 리비아 사태 때죠. 리비아 사태 때 카다피가 자국민들을 막 죽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토 국가가 그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나와서 보호하는 것, 그것을 R2P라고 하고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걸 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서 얘기를 할 땐 R2, 숫자 2를 써서 R2P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땐 보호 책임이라고 흔히들 번역을 하죠. 이것이 2005년에 이제 유엔에서 관련된 내용이 결의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된 것은 리비아 사태 때이고, 그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침략 범죄가 있죠. 침략 범죄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 침략 범죄라는 것은 관할권을 유보를 해놨다가 2010년에 이제 그 관할권의 적용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죠. 그렇게 해서 이 침략 범죄는 요 R2P가 논의되던 이 당시에는 이 침략 범죄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2005년에 나왔던 내용을 몰랐더라도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이고, 요 2005년에 나왔던 관련된 문서의 내용이 해설에서 보시면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 영어로는 2005 월드 서밋 아웃컴이라고 하는 요 문서에서 이 R2P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될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죠. 거기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의 반환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침략범죄라는 것은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내용은 김대순 교수님 책에만 있습니다. 김대순 교수님 책에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추가가 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국제연합 체제 하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적 약정의 회원국은 해당 지역의 분쟁을 안전보장이사에 해부하기 전에 지역적 약정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의 허가 없이는 지역적 약정에 의해 강제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유엔 헌정 52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내용이고, 2번에 보시면 유엔 창설 이후 군사적 강제 조치에 필요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특별협정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의 사이에 체결된 적은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기본교재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국전쟁에 그럼 왔던 유엔군은 뭡니까? 한국전쟁 때도 이 특별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엔군이라고 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채택되고 거기서 군사적 강제 조치를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고 특별협정이 체결되고 그 특별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군대가 파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군대가 파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장 가까운 게 한국전쟁 때 파견됐던 유엔군이고, 한국전쟁 때 파견됐던 유엔군은 안보리 결의까지는 있었죠. 안보리 결의는 있었는데 특별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협정이 체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번은 맞는 내용이죠. 다음 3번에 보시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총회는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무슨 거부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총회가 일정한 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요청이 없더라도 그 분쟁에 관하여 공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경우에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요청이 없으면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유엔 헌장 12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이 틀렸죠. 다음 7번에 보시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규정된 국제환경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야기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2번에 보시면 국가는 해양 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3번에 보시면 어느 국가가 해양 환경이 오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국가는 그러한 피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에 신속히 통보한다. 4번에 보시면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계획된 활동이 해양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 환경에 대한 이러한 활동에 잠재적 영향을 실행 가능한 한 평가한다. 1번, 2번, 3번, 4번 그냥 읽어보면 거의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인데 2번은 유엔 해양법 협약 1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국가는 해양 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비용 효과적인 내용 요것과 관련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 12부에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2번이 틀렸죠. 다음에 8번에 오시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에 보시면 외교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는 유지된다. 맞습니다. 영사가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지만 외교관이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특권 면제가 계속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영사관원이 접수국에 동의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영사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외교관이 바빠가지고 외교관 대신 어떤 외교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교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외교관으로서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단은 접수 외교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것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있는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정권 입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해 보시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은 이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정권의 입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외교공관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권의 입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은 파견국가 접수국 간의 조약문의 채택에 관해서입니다. 파견국가 접수국 간의 조약문의 채택에 관해서만 정권 입장이 필요가 없고 이 서명을 할 때는 이 정권 입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에 보시면 대사가 파견국가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디귿은 맞는 내용이죠. 이 대사가 니은에서 얘기한 그 외교공관장이고 그럼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가 접수국 간의 조약문의 채택 시에는 그 조약문의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 정권 입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리을에 보시면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이 국가대표가 국제기구나 어떤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회의나 그 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때는 이 정권 입장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 빼고 기역 디귿 리을이 정권 입장이 필요 없는 경우로서 옳은 내용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조 제2항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는 그냥 국가원수라든가 정부 수반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은 모든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외교공관장, 그 다음에 국가대표 이렇게만 외운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서 국가대표라든가 국가원수라든가 정부 수반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은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서 별도의 정권 입장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외교 공관장 같은 경우에는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조약문의 채택, 국가대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파견된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기구, 그 국제회의에서의 조약문의 채택과 관련해서 정권 입장이 필요 없다. 그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10번에 보시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간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외교공간 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외교 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외교 문서가 공관원에 의해서 외교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개방이 된 거죠. 공식적으로 개방된 이후에는 불가침성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외교 문서가 공관원에 의해서 사절에 의해서 뭐 기자들한테 전달됐다든가 이런 내용이 보도해달라고 기자들한테 전달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불가침성이 계속 인정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외교관의 개인 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 후에 재판관을 꺼내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필수적인 개인 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외교관의 개인 서류도 외교공간의 문서와 동일한 불가침성이 인정되고 예외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마치 예외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놨는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은 틀렸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간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 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없다. 앞부분은 맞죠. 반환되어야 하나까지는 맞습니다. 재판 등 사법 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뒷부분이 틀렸죠. 다음에 11번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10번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된 내용들은 전부 다 정인석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교수님들 책에서는 그냥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이 문서의 불가침과 관련된 조문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지 이 관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관행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에일린 덴차라고 하는 국제법 학자의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정인석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정인석 교수님의 초판 내용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는데 최근 개정판을 계속 내시면서 이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분을 출제를 한 겁니다. 다른 교수님 책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11번에 보시면 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 이사에 해부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와 관련된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보리에 해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안전보장 이사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유엔의 상주 업조보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번 해설에 관련된 의장 성명이 뭔지 언론 성명이 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 3번에 보시면 유엔의 상주 업조보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업조보국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현재 업조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조보국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습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유엔 가입 권고에 관한 안전보장 이사의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절차 문제고 비절차 문제는 가입 문제는 비절차 문제죠. 절차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거부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4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죠. 여러분들 안전보장 이사의 표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절차 문제와 비절차 문제로 나누죠. 절차 문제와 비절차 문제로 나눠서 절차 문제는 단순국외국, 비절차 문제는 상임이사국 포함국외국, 상임이사국 포함국외국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상임이사국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이 인정이 되죠. 그 다음 12번에 보시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강행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약 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 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 강행 규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시면 새로운 강행 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표는 없습니다. 새로운 강행 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될 뿐이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보시면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동일한 성질을 갖는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추후의 규범이라는 것은 새로운 강행규범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은 맞는 내용이고, 다음 4번에 보시면 조약 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아닙니다. 이 조약 규정의 일부가 강행 규범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강행 규범에 반하는 그 규정이 일부 포함된 그 조약 규정들은 무효화를 할 때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상대적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 무효 사유가 있는 그 규정만 그 분리를 해서 무효화할 수가 있지만 그 강행 규범과 같은 그런 절대적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다음 13번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는 외국인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입국을 허용해야 될 의무는 없고 대부분 상호 간에 호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192개국인가 191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허용을 받고 있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 추방을 하려면은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것도 요건 틀린 내용이죠.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는 동안 수입이 생겨가지고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면 세금 냅니다.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제 미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일 한 3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한다. 그럼 출국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의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조약을 체결해서 집단 추방 같은 것들을 금지시킬 수 있죠. 이건 조약을 체결할 때 당연한 내용이죠.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연맹 체제 하에서 상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 체제 하에 설립된 ICA는 유엔의 주요 기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과거에 국제연맹 LN 체제 하에서 있었던 국제사회에서 이 사법재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었는데 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과는 별도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독립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외곽기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이 국제연합체제에서 이 사법재판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유엔 헌장에서 유엔의 주요 기관 중에 하나로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에 보시면 ICA의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 혹은 임시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아닙니다. 반드시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국 국제 재판관을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 전직 ICA 재판관, 여기서도 이제 정관이 얘기가 되는데, 국내법에서도 정관이 문제가 되는데, 국제법에서도 이 정관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국제법에서는 정관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내법에서는 정관이라고 해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이 정관 예우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관 예우가 아니죠. 정관 예우가 아니라 이건 전형간 유착 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쪽 당사자의 변호사가 자기랑 같이 근무했던 어떤 다른 전직 검사나 전직 판사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재판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예우가 아니라 비리입니다. 전형간 유착 비리고 요 ICJ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한 30만 되는 모나코나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때 자국의 국제법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전문가가. 그럴 때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관을 임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을 임명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유리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죠.
뭐 국제사회에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건 엄청난 문제죠. 뭐 전형간 유착 비리는 없겠죠, 설마 RCA에서까지. 그다음에 14번 풀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RCA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성력을 갖는다. 맞습니다. 이 소재판부에 대해서 RCA 규정 26조와 29조에서 특정 불의 사건 소재판부, 특정 사건 소재판부, 간이소송 절차 소재판부 그 세 가지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재판부에서 재판한 그 판결은 전원재판부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맞는 내용이고, 다음 4번에 보시면 RCA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 재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럴 때 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국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무슨 간첩 혐의로 몰려가지고 뭐 고문받고 허위자백했다가 이제 그 나중에 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20년, 30년, 40년 흐른 다음에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재심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뭐 과거에 뭐 이런 사건들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국제사회 이런 경우들은 좀 뭐 흔치는 않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국내법에서는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나 뭐 이런 경우들을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최근에도 이런 경우들 많이 볼 수 있죠. 증거를 조작하고 뭐 검사가 불과 뭐 한 10년도 안 된 얘기인데 국정원이 그 북한 탈북민 출신 그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 서류 위조하고 국정원하고 검찰하고 같이 그렇게 조작한 적도 있죠.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요 재심과 관련해서 요 새로운 그 뭐 사실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들은 뭐 흔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4번 같은 경우에 옳은 내용이죠.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정답이고요. 15번에 보시면 국제법위원회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초안상 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순수한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전 예방 조치나 사후 구제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책임을 지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계속되고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사인의 행위를 지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국가로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인의 행위를 지지해가지고 거기에 지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방 조치나 사후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작위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전 예방 조치나 사후 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그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지지한 그 사인의 행위가 국가로 기속이 되어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맞고요. 16번에 보시면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적의 부여 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 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 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맞습니다. 이 국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내 문제입니다. 근데 완전한 그 절대적인 국내 문제는 아니고 국제법에 부합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상대적 국내 문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은 있죠. 그렇게 해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에 보시면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입법 관할권은 영토적 한계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국가의 관할권 중에 국가 관할권 중에 입법 관할권이 있고 행정 관할권이 있고, 행정 관할권은 다시 집행 관할 죄송합니다.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이 있고, 집행 관할권은 다시 행정 관할권과 사법 관할권, 재판 관할권이 있죠. 사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집행관할권이라는 것은 영토적 한계가 있고 이 입법관할권은 영토적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미국이 제정하는 법 중에 여러분들 그 이란 민주화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란 민주화법, 이라크 해방법, 북한 인권법, 이거 다 미국이 만든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미국 의회에서 미국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규율을 하는 법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우리나라가 그 지금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 특별법 이런 거 만들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미국은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세다 보니까 이라크 해방법 만들어 가지고 그 이라크 해방시켰죠. 그리고 이란 민주화법 만들어 가지고 뭐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북한 인권법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과 날 거는 영토적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행관 할 거는 영토적 관계가 있죠. 미국이 그렇게 뭐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을 잡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영토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관 할 거는 영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그 내용, 그 16번 2번 질문, 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아닙니다. 그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있어서 국정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관련성의 문제이고, 법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관련성이 아니라 외형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법인 설립지 국가나 본점 소재의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서 얘기했던 것은 진정한 관련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련성을 얘기했던 것은 노태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양 어선에서 승선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선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용병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용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17번.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잠정적 수단이라고 DSU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보시면 함적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복조치의 숙권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보복조치의 숙권을 요청한다는 것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보복조치를 승인해 달라, 그 말입니다. 승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숙권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말입니다. 3번에 보시면 분쟁 당사국 간의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해부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 분야가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보복조치라는 것을 할 때 보복조치를 할 때 원칙적으로 동일협정, 동일분야 그래서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일협정, 동일분야에서 별 효과가 없다. 그럼 동일협정, 다른 분야 이것도 효력이 없다. 그럼 이제 다른 협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교차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스위스의 보험회사가, 스위스가 뭐 금융강국이죠. 그렇게 해서 스위스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삼성생명이나 현대화재 뭐 이런 데서 정부들 로비를 해가지고 쟤네 와서 사업하면 우리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스위스 회사에다가 막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이 나와서 한국 정부가 잘못했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상협정이라는 거 이런 걸 했는데 제대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만약에 스위스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금융 서비스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 무역협정 내에서 그 보험과 관련된 동일 분야로 분류된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보복 조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스위스에 진출해 있다. 그러면은 스위스도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보험회사들이 대기업의 사금고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할 생각이 없다. 그럼 스위스에 진출한 기업도 없겠죠. 그럼 스위스가 동일협정, 동일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무역 협정에서 보험 분야와 관련된 그런 동일 분야에 대해서 제재를 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겠죠. 그럴 때는 그 스위스는 그 서비스 협정 내에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SK텔레콤이 스위스에 진출해가지고 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서비스업이죠. 그럴 때 이제 그 스위스에서 이제 그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동일협정 다른 분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그 스위스에 진출한 이 서비스 무역 협정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별 효과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협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가 제약업에서도 강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삼의 약효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인삼보다 효능이 뭐 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인삼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사포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뭐 약을 만들고 있었다. 제약회사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다른 협정. 인삼 같은 경우는 농업협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동일협정, 동일 분야, 동일협정 다른 분야, 다른 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을 이제 교차보복이라고 합니다. 교차보복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18번에 보시면 1994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체육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체육대우 원칙은 동정 상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맞고요. 뭐 법으로는 아주 좋게 해놨는데 그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사실상의 차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보시면 가트 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특혜는 체육대우 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맞습니다. 이 관세동맹 그리고 그 자유무역지대 이러한 것들은 체육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체육대우 원칙은 관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 방법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 체육대우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입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체육대우 원칙은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체육대우 원칙을 관련해서 수입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그 생각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그 ABC 국가가 있고 뭐 여기 한국이 있다. 우리나라가 A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B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C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전부 다 1500cc 자동차라고 하면은 동일한 그 사양의 차량에 대해서 A국에서 수입할 때는 관세를 한 20%, B국에서 수입할 때는 한 50%, C국에서 수입할 때는 한 5%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체육대우 원칙 위반이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수입에 대해서. 근데 수출에 대해서도 이 체육대우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반대의 경우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엔진을 만든다. 근데 이 자동차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뭐 최근엔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뭐 자동차 모터라고 해야 되겠죠. 자동차 모터나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엔진만 만드는데 엔진을 너무 잘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자동차 엔진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동차 회사가 엔진을 수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국에 수출했을 때, B국에 수출했을 때, C국에 수출했을 때 그 납품하면은 그 대가가 들어오겠죠. 그 대가가 들어왔을 때 상품에 대한 가격이 들어왔을 때, 물건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기는데, 예를 들어서 A국에 수출한 수출 대금에 대해서는 한 5%, B국에 수출한 수출 대금에 대해서는 한 2%, C국에 수출한 수출 대금에 대해서는 한 2%, 이렇게 수출 대금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매기고 있다. 그러면은 이 한국의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엔진 회사라고 합시다. 이 갑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건을 팔 때 A국에는 가급적이면 안 팔려고 하겠죠. B국과 C국에 최대한 많이 팔고 혹시라도 남는 물건이 있으면 B국이나 C국에서 더 이상 안 사겠다고 하면은 그때 A국에 팔겠죠. 그러면 A국의 자동차 회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가 만든 엔진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죠. 이러한 경우들도 이 체육대우 원칙과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에 대해서도 이 체육대우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번에 4번은 틀렸죠. 19번에 보시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계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2번에 보시면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3번에 보시면 당해 조약의 전문가 부속서, 4번에 보시면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1번, 2번, 3번이 문맥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4번에 나와 있는 조약 체결 시의 상황과 교섭 기록, 요거는 이제 그 해석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약 해석과 관련해서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문맥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문헌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문맥과 함께 고려돼야 되는 것이 추합의, 추후 관련 문서, 죄송합니다. 관련 문서, 그 다음에 관계규칙, 국제법상 이러한 것들을 문맥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1차적 해석 대상이고, 그리고 여기 문맥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가 하면은 조약문, 조약 본문을 얘기하는 거죠. 조약의 전문, 그 다음에 관련된 협의, 조약 체결 관련된 협의라든가 관련 문서, 부속서도 포함되죠. 이러한 것들이 문맥에 포함됩니다. 이걸 물어본 겁니다. 방금 보셨던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해서 4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4번에 나와 있는 조약 체결 시의 상황과 교섭 기록은 방금 보였던 이런 1차적 해석 대상을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조약문의 문헌이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 2차적인 보충적 해석 수단이죠.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나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섬은 원칙적으로 영해도 가지고 접속수역도 가집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이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이지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4번에 보시면 섬과 간조 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 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그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인데 간조 노출지는 섬이 아닙니다. 간조 노출지는 물이 들어왔을 때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그 물이 빠져나갔을 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것이 간조 노출지고, 말 그대로 간조 시에만 수면 위에 노출되는 그것이 간조 노출지고, 섬이라는 것은 밀물 시에도 썰물 시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그것이 섬이죠. 이렇게 해서 섬과 간조 노출지는 구별됩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은 틀렸죠.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풀어보셨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에 포함된 그런 지문들이 아주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그 밖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되긴 했지만, 그 내용들도 어느 정도 그 앞서 보였던 유엔 해양법 협약 12부와 관련된 그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었으면 그 관련 내용들을 유출을 해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그 수험 준비를 할 때도 국제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그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이후에 그 어떤 그 밖의 내용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 그 가끔 이제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한 70점, 80점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 교재 국제법 강의라든가 국제법 연습에는 기출문제의 내용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히나 국제법 연습에는 기출문제 최근 20년 동안 20년 이상의 그 기출지문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학습을 했는데도 그 혼자서 기출문제를 사이버고시 센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풀어봤을 때 8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럼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전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봤을 때는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뭐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 틀리면 한 95점 정도가 되겠지만 뭐 한 80점 정도 나왔다, 70점 나왔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여전히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반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한 100점 혹시라도 뭐 실수를 해가지고 아는 건데 틀렸다. 그래서 95점. 그러면은 혹시 그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신경을 쓰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더라도 90점, 9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문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국제법 강의라든가 국제법 연습, 그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뭐 아직 시험 끝나고 제대로 이제 뭐 결과가 어떻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안 되어서 다음 해 시험을 다시 준비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렇게 뭐 마음 잘 추스려서 혹시라도 합격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축하를 드리고 혹시라도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올해는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 잘 추스려서 이런 시기에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하죠, 시험 전에는. 근데 시험 끝나고 이런 공백기에는 그 시험 열심히 안 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뭐 어떤 시험에서든 국제법에 때문에 실패했다는 그런 그 생각 안 드시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